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TV 닭간다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자, 고수들의 정체부서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라이브로 생방송 되고 있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과 의견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의도 채널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선정해서 또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민트님, 양순자님께서 후원해주셨고 양순자님은 무려 저는 처음 받아보는데 5만 원이나 저에게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의도 TV 슈퍼챗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TV 닭간다의 작은 마음과 사랑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의 부서 닭간다 함께 정치 뉴스를 까볼 오늘도 세 분 모셔봤습니다. 야, 근데 이 조합이 이게 가능한 조합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된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정치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다들 좀 많이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장해찬 또 최고위원은 저랑 초면이시잖아요. 네네, 처음 뵈요. 그렇죠. 뵙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다 간다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는데 요즘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요? 네. 저 요새 친준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던데. 친준은 뭐예요? 친이준석. 정치권의 유일한 친윤과 친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보수가 지리멸렬하니까 저는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나가 있지만 결국에는 또 정계 개편이 지방선거보다는 총선 전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세대 교체가 화두일 텐데 또 그놈의 지긋지긋한 검사 정치 70년대에 태어나서 가발 쓰는 분으로 세대 교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80년대생으로 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전 이제 진짜 법조인들 좀 지긋지긋하거든요. 예. 아직도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민주당이 법조인 출마 금지법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 법조인들 이제 그만해라 정치. 비법조인 80년대생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정계 개편할 것이냐. 그게 그냥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요? 그 두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세대 교체 정계 개편 말고는 다음 총선에 써먹을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후자인 게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말이 점점 길어지죠? 설명하기 어려워지니까. 아니 내가 장해찬 최고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이 동년배에서는 평론은 압도적이다. 탁월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역시 장해찬을 보면서 여기 이 바닥에는 역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구나. 그럼요. 어제 적도 없고 오늘의 대표도 그러니까 없고. 이거는 친윤 친준을 한마디로 두 글자로 요약하면은 반한이에요. 반한. 반한으로 뭉치고 있다. 반한. 원래 공동의 적이 있으면 또 빨리 친해지고 다시. 제가 좀 아는데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한 두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한동훈, 장해찬인데. 그렇게 지금 보면은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권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 그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돌아서 가지고 등에 칼 꽂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밸런스 게임 하면은 저는 그래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장해찬 최고 편을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잠깐만 두 분 사이는 어때요 그러면? 안 좋죠, 안 좋죠. 안 좋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어질어질하다 이 방송.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하신 거지만 약간 좀 이제 달라진 1호 참모고 1호 참모. 1호 대변인. 1호 대변인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개혁신당. 아니 그러니까 근데 1호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부침을 둘 다 고생만 너무 많이 하죠. 윤석열의 1호 참모, 윤석열의 1호 대변인. 근데 둘 다 망했지. 당신도 언젠가 한 번은 망할 거야. 두고 봐. 역시 김준일 평론가 망한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새옹지마라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럼 두 분은 이준석으로 뭉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고 복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국민의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중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계 개편 큰 틀에 어떤 하나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미국 갔다 왔지만 그 전후로해서 제가 이거는 남의 일이니까 직접 밝히긴 뭐한데 전화가 와요 밤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전화할 때는 형님 어디세요 하면
나 누구랑 있어 하고 바꿔주는데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둘이 옛날에 사이 되게 안 좋지 않았어요? 되게 싸웠던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리에 불러서 가기도 하고 뭐 전화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해서 물밑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먼 정계 개편을 바라보는 수가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장해찬 최고위원을 그 언론으로만 봤으니까 뭐 이렇게 화면으로만 봤는데 되게 약간 뭐 화내는 모습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얼굴도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그 나이대로 보이네요. 그게 이제 그 정권 초반기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는 지금 막 허니문이라 해서 언론이 기사도 막 가려쓰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허니문이 없다. 왜냐하면 취임하기도 전에 그 김민석 총리 친형이 김민웅 목사 단체에서 막 탄핵 시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쫓기는 느낌이 있었고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저도 그 태어나서 처음 권력 비슷한 걸 잡아봐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아는구나. 정신 못 차린 거. 정신 못 차리고 했다. 그걸 지금도 모르겠어? 알지? 이제 좀 차렸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아니 30대 중반에 그 대한민국 절대 권력과 가까웠는데 그렇죠. 대통령과 절대 반지 꼈는데 이성을 잡으면 내가 풀어도지. 그렇죠. 내가 반지의 제왕도 아니고. 진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연예인이나 뭐 이런 일 정치 쪽에도 그렇고 한번 그런 일들을 겪더라고요. 이게 연예인병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황현 씨도 좀 겪으셨잖아요. 저도 있었죠. 저 엄청 셌죠. 저 정신 못 차리고 막 내가 다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100억대 부자. 100억대 부자로 알려져 있는 황현 씨. 김준일 평론가랑 제가 예전부터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하는 편이라 제 생각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막 50대 돼서 눈 돌아가는 것보다 빨리 돌아갔다가 세게 맞고 빨리 돌아오는 게 나아요. 빨리 맞는 게 맞아요.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은 요즘 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또 이제 압수수색도 당했고 요즘 당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고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거의 휴가 같이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뭐 특검이 이제 휴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좀 그 지난 대선 때 고생하고 전당대회까지 했는데 특검이 또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휴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있고. 아니 그럼 이준석 대표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카톡이나 이런 것도 못 쓰는 거예요? 되죠. 그 핸드폰을 또 하나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옆에 있는 사람 전화기 써도 되고. 옆에 있는 사람 전화기 써요 요즘에? 소통 수단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이런 거는 그럼 뭐 어떻게 이제 본인 카톡은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카톡을 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이렇게 한번 좀 근황 토크 좀 해봤고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쏟아지는 특검 이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까는 특검 캐비넷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신청한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했죠. 그래서 오전 9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특검팀이 현재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출석을 설득하는 중이라는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이게 출석을 설득하는 건 뭐예요? 이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데 출석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단어를 처음 봤어요. 구치소에 있는데 체포영장이 나온 거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가 돼 있는데 체포영장이 또 발부가 돼서 체포영장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걸 설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특검들의 경쟁 관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잡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 특검도 조사를 시키고 싶어서 계속 구인 시도를 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협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서울구치소 입장은 니들이 직접 해. 나 곤란해 죽겠어. 가운데서 껴서 곤란해 죽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을 이렇게 발부를 받았는데 뭐 법원에서 발부를 해줬으니까 어쨌든 조사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은 그냥 말로만 했어요. 서울구치소를 압박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김건희 특검은 이제 직접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깜빵에서 끌어내는 거는 서울구치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앞에서 인계받아서 이제 데려가는 거. 그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지금도
우리에게는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우리는 인권 보호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감시하는 거지 네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어저께까지는 입장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엄청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민주당에서도 TF만 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다고 민주당 쪽 정치권도 압박하고 특검도 압박하고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끌려 나올지 소위 말해서 그래서 조사를 받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친윤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네. 이 사법 절차에 다 따라야죠 누구나. 근데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그게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때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나 뭐 이런 걸 염려해서 사법 절차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대 구속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누구도 막 이렇게 뭐 그럼 들어가서 이렇게 자꾸 끌어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행정적으로 하려면 하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팔다리 잡고 이렇게 막 끌어냈다라는 게 알려지면 그것도 엄청난 국민적 갈등이나 혼란 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서부지법 소요 사태 같은 젊은 지지자들 막 자극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법 절차 안 따르는 걸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걸 좀 감안해서 봐야 되고 수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기소되고 재판받으면 결국 가장 큰 불이익은 피의자 피고인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국민이 왜 수사 절차 따르지 않느냐라고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건데 막 감정적으로 야 이건 법 절차니까 건장한 수사관들 해서 뭐 팔다리 잡고 끌어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했을 때 네. 또 다른 막 시위나 뭐 문제가 갈등이나 생긴다. 막 이런 게 생기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라는 그냥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데 거죠. 네. 저 정도 되면요. 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체포영장까지 발부해가지고 하는데 대통령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냥 의연한 모습.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느꼈는데 이런 사건일수록 지도자가 책임자가 리더가 정말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밑에 있는 분들 같이 일했던 분들도 같이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까지 좀 뭐랄까요 좀 추잡한 모습 보이게 되면요 밑에 사람들도 같이 추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대통령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좀 의연하게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네네. 수사에 임하고 좀 정정당당한 모습 그리고 자기 할 말 하는 모습 이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자발적으로 나와도 근데 뭐 끌려나오듯이 뭐 이거 끌려나오는 건 좀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나온다고 한들 김준일 평론가 어차피 아무 말도 안 할 거잖아요. 그것도 알려진 사실은 묵비권 행사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당연히 그러면 아무 소득이 없는 건데 이거 결국 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쇼라고 하기보다는 네. 특검이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할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것도 말도 안 된다. 그럼요. 특검은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뭐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은 법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우리 이동훈 대변인께서 정말로 아주 점잖게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진 않을 이미 것이다. 그럴 네. 사람이었으면은 이미 진작에 협조도 하고 했겠지. 거의 최악이다 제가 보기에는 뭐 범죄 혐의를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고 수사도 받았지만은 처음 봤어요 진짜. 그리고 본인이 했던 것들 다 부인하고 부하 직원들한테 뭐 저기 군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렇게 했겠냐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희찬 최고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좀 쉬었다 오면 안 될까요? 아니 마무리 줘야 돼요. 이쪽에서 출발한 커피 이기 없어요, 때문에. 커피? 윤석열 조카 좀. 아니 커피 한 잔 안 주고 이런 어려운 거에 똑같은 앞에 있잖아, 설명을 앞에. 나한테 준다고? 앞에 뭐 나 마시고 오늘 있잖아. 2배 줘 2배. 내 거 드릴게요. 내 거 드릴게요. 이럴 목이 거면 탄다. 테니까. 예찬이 목이 탄다. 백억 부자. 쿨하게 자기 출연료를 준다고 하네. 아니, 궁금한 게 기저질환 때문에 좀 거동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좀 듣는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좀 저도 그런 뭐 것좀 얘기해줘요.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예. 이제 변호인단 통해서 뭐 그 변호인단에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확인하면 예. 네.
뭐 당뇨라던가 시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긴 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뭐 인슐린 이런 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건강 관리가 안에서. 되고 있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뭐 주치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진단서 이런 게 제출됐기 때문에 네네. 뭐 건강 문제가 거짓일 수는 없고요. 다만 저도 이동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절차 존중하고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네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때 뭐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막 인정한다니까요. 그걸 비판하지 마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뭐 구치소 방문해서 압박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치적인 거밖에 안 되고, 그걸 뭐 다시 말하지만 막 일부 이 좌파 진영의 개딸들이나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잡아내서 끌어내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저는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 네네네. 그럼 뭐 특검도 특검대로 놓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 일하는 건데, 대치하다가 이게 안 되면 뭐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죠. 또 그로 인한 국민적 뭐 비판 여론이 일어나거나 사법 관계에서의 불이익이 있으면 그건 또 피고인 피의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냥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막 잡아내고 막 이런 게 그냥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기저질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 뭐 기저질환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드시는 분인데 기저질환 없으면 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뭐 건강 이상 뭐 얘기하는데 오히려 술 안 드시니까 건강해지겠다. 거기 가셔가지고 술 안 드시니까 예. 그런 건 있어요. 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항상 그 좀 끊으면은 명현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막 알코올이 막 부르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조금 지나면은 몸은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건강 가지고 너무 핑계 대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핑계는 될 필요가 없다. 예, 그냥 적극적으로 임해라.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잖은 조선일보 논설위원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굉장히 네네. 독하시다 말투가. 지금 개혁식당이 조곤조곤 점잖으신데 내용이 굉장히 독하다.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매칭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해해 드려야죠. 예. 거기 계시다 나왔으니까. 방금 점잖은 분으로 알고 계시다니까 깜짝 놀라네요. 내가. 아니, 멘트가 너무 독해가지고 위원님. 아니 두 분 관계는 그냥 좋은 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됐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고 있고 이게 어디로 번질지도 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2023년 통일교가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억대 자금을 여러 차례 나눠준 것으로 의심된다는 건데,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와 금전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뭐 당연히 이런 입장이겠죠. 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한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알려주면 그동안에 이제 추론과 뭐 이런 뭐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가지고 했다라면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그 윤영호가 구속이 되면서 구속영장에 그 권성동 의원의 혐의가 일부 적시가 된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게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달에 수사 정보를 통일교 쪽에 흘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엇에 대한 거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2022년 6월에 한학자 총재 등이 해외 불법 원정 도박 600억대를 했다라는 걸로 그때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네네. 근데 한 4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대략 그거를 가지고, 근데 이거 결국 무혐의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수사 정보를 흘린 정도냐, 아니면은 아예 정권 실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무마를 한 것이냐, 이런 유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일교가 2019년에도 그때는 이제 중앙지검장이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통일교가 그 자기네 건축물 뭐 이름 까먹었는데 그 하얀색 있어요. 가평에 있는 거. 네, 그거 알아요. 불법 네. 건축으로 해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개를 해가지고 2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거를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위 말해서 이제 낙천 선생 보면은 통일교 화살표 윤석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수사팀이 교체가 되고 윤석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무혐의가 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일교가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 정치권에 줄을 대가지고 그게 검사든 정치권이든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유구한 역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 지금 끼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한 6명 당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조만간 체포동의안 날아오겠다. 구속되겠다. 국힘도 예, 이제 그게 시작되네요. 1호가
권성동 의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 강릉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뭐 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보면 사실 칼날이 권성동 의원으로 좀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뭐 이상민 전 장관도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지금 이 방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커피를 좀 드리면서 이제 장해찬 최고에게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제작진이 나한테 왜 잘해주나 제가 대본을 잠깐 분석해봤더니 네. 오늘의 분량의 90%가 특검 이야기고 정치 현안이 10%도 안 돼. 네. 이거는 나를 불러놓고 샌드백하라고 지금 거의 국힘 얘기예요. 내 대본을 제가 안 읽고 보통 나오는데 통상 얘기는 왜 안 하는 거야? 다음부터는- 나라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다음부터는 통상 얘기. 대본 읽고 이러면 저 잠수 탑니다 진짜. 통상 우리 협정 맺은 거는 사실 깔 게 없어. 다 깐다잖아요 저희가. 예. 여기 깔게 많을 깔게 텐데. 너무 많은데 지금 그 코스피 정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 안 우리 보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100억 봅시다. 번 거 맞아요? 주식 많을 텐데 지금 코스피가 폭락하고 있다고요. 객관적으로 1번 정도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선이에요. 외환 보유고가 일본의 절반이야. 저기 최고 GDP가 절반이야. 장희찬 우리 최고 이걸로 넘어가자. 질문이 이거 아니라 맞아. 질문이 이게 아니라 지금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랑 좀 연관성이 있어요, 어때요? 저는 예. 진짜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 아들이라서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름이 예수 찬양이에요. 깜짝 놀라겠네. 그래요? 그래서 뭐 통일교는 진짜로? 신천진이 하는 이야기에 잘못 그 사람들이랑 만나기만 해도 저는 집에서 호적이 파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또 그 교단에서 이단 심판관을 하셨어요. 네. 그 목사님 중에 그런 특별 직책 같은 게 있는 분이라 저는 아예 뭐 이 티테이블 같은 것도 못해요 그분들이랑도. 근데 나는 진짜- 상관없다. 진짜 일단. 모른다.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해가 커피 다시 주세요. 뺏어야겠네. 아니, 별 그리고- 얘기 안 하네. 예. 저는 아마 이동훈 의원님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초창기 소위 말하는 윤핵관 권력 구조에서 정권 잡은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밀렸어요. 그 당시에 그때 권장 갈등이 막 붙고 하면서 사실 사실은 이제 권장윤이라 그래가지고 넘버원이었는데 밀렸죠. 그쵸. 장제원 의원이 치고 나가고 의원이랑. 권장 사이가 안 좋아지고 권장 갈등이 되게 기억납니다. 공공연하게 막 기사 나고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막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장제원 의원이 지지했던 김기현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출마하는 게 진짜 정치적 어떤 꿈이었는데 네. 출마를 되게 접었어요. 그 과정에서 되게 마음도 많이 다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 통일교 측이든 어디서든 이 2023년이라는 시기에 자기들이 정권 핵심부랑 연결돼서 뭔가 청탁을 하고 싶었다면 그게 이미 여의도에서 되게 공공연하게 이 권장 갈등에서 권위 그 당시엔 밀리고 쓴소리하다가 좀 권력 주변부가 됐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어서 네네. 과연 이 머리 돌아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그 루트로 썼을까? 그게 저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단편적으로 다 아니 근데 신뢰하기 저는 힘들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볼게 통일교가 사실 일본 쪽에 신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도 돈 거치는 것도 사실 많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일본 쪽에 아베 그 저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극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좀 계속 지금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1심에서는 유죄가 확정이 됐고 거기서 유죄 확정되면 퇴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니까 한국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줄을 대서 좀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해가지고 정권에 이렇게 좀 줄을 댄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 통일교가 뭐 전반적으로 좀 일본이나 미국에서 좀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 정권 교체 시기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자기들이 이제 줄을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저도 뭐 이제 사실은 그 윤영호 본부장 얘기를 좀 미리부터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통일교 내에서 그 한학자 총재 양아들로까지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실세였고, 네. 근데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78년생 정도 되니까 지금 48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수완이 좋은 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방면으로 아마 이 정권에 줄을 대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한 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루트로 이제 정권 실세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수완이 좋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굉장히 이렇게 잘 메모를 많이 해놓은 기록을. 그래서 이 돈을 줬다는 기록, 이게 현금을 줬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1억이라 그러는데
이게 분명히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그 특검 가가지고 다 진술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거 다 찾았을 거예요. 특검에서 그 기록 같은 걸 다 찾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권성동 의원이 이제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름이 나왔을 것이다. 거기에 기록이나 이런 메모에 다 있을 겁니다. 윤영호 본부장의 평소 행태나 습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기록을 다 해가지고 구체적인 정황을까지 이제 뭐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뭐 한학자 총재한테 어떻게 받아가지고 뭐 돈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권성동 의원은 부인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그 공방이 벌어질 거예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소는 아마 할 것 같은데 기소가 될 그래서 것 재판 가가지고 네. 그 진짜로 그 돈이 오간 정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랬을 때 그게 굉장히 앞으로 법정 공방. 그러니까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률에서는 또 일가견이 계신 분이고 수사 이런 데 일가견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저는 돈을 안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돈을 받으셨다면은 그런 거 다 신경을 쓰셨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재판 과정이 좀 간단치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짧게 30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말씀드린 순간 속보가 떴는데 김건희 특검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됐습니다. 너무 당연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네. 못하니까 그쵸. 뭐 그거는 그런 것 같고. 네네.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뭐 사법적인 네. 부분이나 국민 여론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걸 편드는 게 아니라 네네.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 아까 뭐 팔다리 잡고 끌어내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조치인 것 같고요. 요거 권성동 대표 관련해서 30초만 말하면 길게 말하셔도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좀 다 얘기해 주세요. 국힘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 아니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고 모른대잖아. 정치인 이런 뇌물 뺏는다. 사건이 꽤 있었어요. 뭐 옛날에 성완종 리스트도 있고 막 했는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압색이나 이런 게 구속영장 청구 전에 먼저 절차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특검이 이제 권성동 대표 사무실이나 이런 거 압수수색을 하겠죠. 네네. 근데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게 확보되지 않고 지금 일방 진술이잖아요. 이 윤모 씨의. 그렇죠.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안 가요. 그럼 기소를 하더라도 우리 이동훈 대변인님 말씀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법적 공방이 있을 텐데 줬다고 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 법리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윤모 씨는 그 한학자 총재한테 컨펌 받고 줬다고 하지만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컨펌 해줬다고 하면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엄청 자기도 책임지는 거잖아요. 네. 나는 모른다고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저는 이 윤 씨가 자기 혐의를 덜기 위한 일방 주장이라고 믿습니다만 설령 뭐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 증명해내고 밝혀내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거예요. 의혹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군요. 그러니까 예. 이 수사를 이제 큰 그림에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자 올해 3월에 남부지검에서 갑자기 건진법사를 수사를 시작해요. 올 3월에 올해 3월. 올해 3월. 예. 그때 혐의가 뭐였냐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2018년이면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때예요. 정부죠. 예. 네. 그럼 왜 갑자기 건진을 이걸 했느냐? 제가 그때도 방송에 나왔지만 조만간 권성동 치려고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성동과 이철규를 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윤석열이 탄핵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윤석열 정권이에요. 근데 정권은 끝나가고 있어. 그리고 검찰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어 지금. 왜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걸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2018년 걸로 건진에 불러다가 건진에 황금폰 하고 그럼 당연히 2018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건진이 이 정도의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를 했으면은 네. 네트워크 본부장까지 한 윤석열 정권 때는 어떻게 했겠느냐.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다. 그러면은 누가 나오겠냐. 윤핵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제1순위가 권성동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방송에서 그러네요.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검으로 넘어갔지만은 그렇게 된 거고. 자, 이 통일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현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현안들이 많아서 뭐 캄보디아 ODA도 늘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타겟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류의 것들 막 이를테면은 막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거는 김건희랑
직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사 정보라든지 이를테면 이런 거는 이철규 경찰 출신, 권성동 검찰 출신 이런 것들은 권성동이나 이쪽에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타겟팅이 다르니까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도 포섭하고 권성동도 포섭하고 이철규도 포섭하고 이런 라인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타겟은 누구라고 보시세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지금 1타고 이철규 그다음에 이철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철규, 그다음에 윤한홍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윤핵관들 한 명씩 그렇게 다 유저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재판을 가봐야 되지만 어쨌든 타겟팅은 그런 식으로 돼 있다. 한쪽은 건진과 김건희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한쪽은 이제 윤핵관들을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잘 딱 그려지네요. 저 요 그림에 좀 지우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밥값을 해야 되니까. 지우지 말고 그림을 찢어요. 찢어져요. 있으면 제가 그건 우리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건데. 저는 경로하면서 찢는 거는 전문은 아니고. 치륜 맞아요? 네. 치륜 맞아?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거고. 찢는 거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죠. 예, 여기 저 이야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일단 그 건진과 친한 윤핵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권성동 대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초기에 또 다른 분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적어드릴게. 근데 그래서 건진 타겟이 권성동 대표로 연결되는 거는 저는 조금 맥을 잘못 짚고 뭐가 안 나올 거다. 그거는 건진이랑 오랜 관계가 있는 윤핵관은 또 따로 있다. 그리고 현재 수사 선상이나 이런 어떤 언론 보도에도 이철규 의원은 등장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그 사람도 엮일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한 추론일 수 있고 이 건진법사 수사는 그 코인 범죄자를 남부지검이 잡으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가상화폐 관련. 근데 얘를 잡아다가 수사하니까 얘가 살고 싶어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시도해요.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거 불 테니까 나 좀 깎아달라. 그쵸. 그래서 얘가 자기가 건진 공천 헌금 심부름했다는 진술을 언제 하냐면 남부지검에 작년 8월에 했어요. 탄핵이고 계엄이고 한참 전이에요. 근데 남부지검이 그거 갖고 묵히고 수사 안 하다가 계엄 터지고 탄핵 딱 맞으니까 이거 이제 까야지 하면서 건진 소환 조사하면서 이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건진을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남부지검이 묵혀두다가 탄핵 터지니까 이렇게 시작된 거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작년 8월에 이 코인쟁이한테 이 진술을 듣고도 묵히고 있다가 시기 봐서 수사하는 검찰은 해체돼야 된다. 검찰은 나쁜 놈들이다. 검찰을 제일 잘 이용했었었죠. 저는 검찰한테 악감정이 아주 많습니다. 검찰 출신 한동훈도 싫지 그래서. 난 진짜 검찰 다 해체해야 된다. 그럼 여야가 다 검찰 해체를 외치고. 그러니까. 딱 하나 민주당에 찬성하는 게 검찰 개혁. 검찰 개혁이야.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준일 평론가께서 그림을 진짜 저는 김준일 평론가를 이래서 시사방송에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쓰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제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저 그림대로 가나 아니면 어떻게 좀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또 국무위원 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자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이제 줄줄이 구속영장 발부가 될 것 같아요. 그때 국무회의 했던 분들이 다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 수순대로 가겠죠 결국에?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때 그때 우리 내각의 두 축 그러면은 이제 한쪽에 이상민, 한쪽에 한동훈, 우리 장해찬 최고 좋아하는 한동훈 이렇게 두 축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 한 명은 지금 사실은 돌아섰고 이상민 장관은 끝까지 이제 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지금 계엄 내란까지 이제 개입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수순 이상민 장관 지금 구속영장 이런 걸 보면은 들여다 보면은 사실 혐의 사실들은 특검에서 상당히 입증을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다 인정을 한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수도, 뭐 전기 끊어라 이런 거는 다 사실로 확인된 건가요? 그런 걸로 보여져요. 그런 걸로 보여지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참여도가 높은 국무위원이 누굴까? 그러니까 그 다음 누구를 이제 특검에서 타겟을 하고 있는가? 국무총리로 가지 않을까요? 전 국무총리로? 저도 이제 그렇게 봐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다음 타깃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부터 이 윤석열 정권이 진짜 본격적으로 다 수사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 사건 자체가요. 그래요. 제가 이제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밑에 참모들 이제 핵심들 들어가가지고 보면 이제 서로를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안 했고 저 사람이 했어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이 말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구치소에 들어가면요. 그런 자기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고 모면하고 싶고 그런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참모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순간 검찰에서 특검에서 따로따로 다 부르거든요. 따로따로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A 비서관이 이런 얘기 하던데요. B 비서관이 이런 얘기 하던데요. 이러면 다 보여줘요. 진술조서 다 보여줘요. 네네. 그러면은 그 조서 보고 나면은 그 엄청나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엄청난 배신감. 이게 게임 이론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쫄릴 수밖에 없죠. 특검 조사를 받고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당시의 상황만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왜 내한테 저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지? 얘는 왜 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 맴돈다. 얘네들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뒤집어 쓰고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엄습하죠.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 다른 국무위원들 뭐 또 사실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그날 상황들이 다 복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복귀하면 더 잘 될 텐데 그 아주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무지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야말로 뭐랄까요? 특검의 시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제 다음은 한덕수 총리로 향할 것 같은데 요 그림으로 가겠죠? 요것도 한번 그림 한번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보는 거는 이제 내각 국무위원들 중에서 혐의가 이제 없는 사람과 이거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쪽은 이제 이 그러니까 우리 권리를 행사하는 거가 방해됐다. 그러니까 우리 피해를 봤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거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순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상목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최상목 이제 경제부총리는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반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자 이상민이 왜 이제 구속이 됐냐면은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윤석열도 지시를 받고 소방방재청장한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그 매의 눈으로 저기 이동훈 선배 있는 자리에 있는 거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게 단전단수가 보였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저기에 이렇게. 근데 그 CCTV에 보면은 들고 나오는 게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건을 들고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건데 특검은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은 이거 다음에 그 12월 4일 안가회동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무회의 때의 일이고 지금 12월 4일에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3일 밤에 이제 실패를 하고 4일날 새벽에 넘어가면서 그때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법률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신세 한탄을 했다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 짓거나 뭐 이제 2차 계엄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면은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장해찬 최고님은 지금 상황이 좀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잠깐 딴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오다가 장해찬 최고위원까지 뭐가 조사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아니시니까. 그렇죠. 저는 뭐 똑같이 전혀 몰랐고 놀랐고 했던 사람인데. 전혀 모르셨어요? 뭐 알 수가 없죠 그걸. 뭐 귀뜸을 해준다거나 뭐 그래도 지인이 많으시잖아요 그 안에 국무위원.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핵심 참모라고 아니 VIP랑 했던 사람들도 분이잖아요. 근데 거의 다 이거는 몰랐죠. 알 수가 없었죠. 그렇군요. 이거는 뭐 조사해봐야 알죠. 소수의 관계자. 유행어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시는 거 조사하면 다 아세요? 나와. 참고인으로 뭐 아니 그 국회의장도 참고인 조사받는데 뭐 장해찬이 참고인 조사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야, 이거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야? 한참 통보 진짜 신선하네 정말. 저는 장해찬 최고위원은 무조건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방송에서. 네. 저에게 너무 좀 이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저야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마음이 안 좋죠. 안 좋죠. 뭐 이상민 전 장관도 저랑 아주 가까웠고 잘 아는 분이고 저야 개인적으로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모셨던 분인데
구속이 됐으니까 나름의 뭐 영장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재판 과정에서 좀 잘 다퉈지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김준일 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 이 계엄 해제 직후에 삼청동 안가에서 모였다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거는 CCTV로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다 나왔죠. 그 안가 모임 멤버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나 영장 청구도 이제 다음 수순인 것 같고 또 핵심은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일 텐데 저는 헌재나 이런 데서 한 전 총리가 보였던 진술을 보면 그 정도를 가지고 한 전 총리가 구속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사유의 결정적인 부분은 저는 단전 단수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한 전 총리는 어쨌든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그 전까지 몰랐고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고 네. 사후에 안가 회동에도 없었고 뭐 그리고 그 헌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진술한 걸 보면은 본인은 이 비상계엄 조치 등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았다. 국무회의에 완결성이 없었다라고 증언했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 전 총리를 수사는 하고 특검이 지금 봐서는 영장은 치겠지만 한 전 총리가 영장 발부될까? 저는 그까지는 좀 영장 발부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장 발부까지는 네. 총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전망하자면 예. 네. 안가에서 회동했던 사람은 발부가 되겠죠? 그건 모르죠. 근데 어쨌든 특검이 조사해서 영장 신청까지 나겠죠. 근데 영장 네네. 발부 여부는 뭐 예측하는 게 좀 어려워서요. 네. 확실히 국무위원들과 좀 많이 좀 알고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뭐 저는 아는 분들이 꽤 있죠. 그래도 많이 좀 네. 친하게 지내시고 그랬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걸 뭐 부인할 건 없고. 소환 조사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오라면 가야죠. 우리 검찰에서 보고 계시나요? 아니 특검이 저를 참고인으로 오라면 가야죠. 뭐 그걸 제가 꺼리낄 건 전혀 그럼요.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너 못생겼어라고 얘기 안 해요. 예. 이쁘다고 오히려 너 참 하지. 착하게 생겼다. 예, 제가 귀엽게 생겼다. 그렇죠. 돌려서 얘기하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전 장혜천 최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예. 왜냐면 그때 제가 야인이었기 물어보는 때문에 겁니다. 무소속 예. 야인이었기 그래, 때문에. 놀았어, 힘들었던 그때. 시기죠. 예. 한동훈 대표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그렇게 되나요? 한동훈 대표 때문에 인지도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사실 장혜천 최고요.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특검 불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호수들의 초정밀 정치부쇼 닭간다 런칭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요 다양한 선물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동접자가 저희가 시작한 지 일주일 조금 넘었거든요. 일주일하고 하루 지나나요? 동접자가 처음으로 1000명 오늘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보세요. 감사할 따름이죠. 예. 이렇게 이 멤버가 나와 계신데 안 본다는 거는 다들 내가 이건 두들겨 말이 맞는 거 안 돼. 보려고. 장혜찬 우리 최고위원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일더너머 TV의 닭간다 광고칸이 현재 보시면 제 옆에 이렇게 비어 있죠. 예, 여러분들 이 광고칸도 여러분들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광고도 더 상관없으니까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열심히 저희가 성심성의껏 장혜찬 최고위원과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발 광고, 네, 하이모 광고 대폭 환영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알겠습니다. 잘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가발 광고도 들어오면 저희가 뭐. 저희가 직접 쓰고 하죠. 뭐. 프로페시 아보다트 같은 탈모약 광고도 환영이고요. 그것도 좋죠. 예. 이재명 키높이 대통령- 구두는 안 해요. 예. 키높이 구두. 키높이 구두 광고도 어깨뽕 환영합니다. 광고도 네, 뭐 다 넣고 다 우리 하시죠. 뭐 좀 넣으면 네. 되죠. 신났네 갑자기. 모든 광고 다 환영합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연기 다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영에 갇히지 않고 무조건 편들지 않고 여의도 정가를 제대로 까는 여의도 캐비넷 시간입니다. 자, 국힘 얘기 또 시작해 볼게요. 국힘 얘기가 지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한쪽이 무너져서 어느 한쪽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쪽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인데 지금 국힘을 보면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전한길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때요, 장혜찬 최고위원? 그 전한길 씨 당대표 후보 면접을 보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네네. 면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극적인데 자극적이죠. 그냥 유튜브도 여럿이서 당대표 후보자 모아서 대담하는 거더라고요. 전한길 씨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뭐 고성국 박사님, 강영숙 변호사, 또 성창경 전 기자 뭐 이렇게 대형 유튜버들이 모여서 대담 같은 거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면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고. 그 단어를 쓴 거, 그 단어 선택이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공천이나 뭐 전당대회 있을 때 김어준 방송 나가고 또 대형 좌파 유튜브인 뭐 이동영 작가 방송 나가고 이렇게 다 하거든요. 예, 예. 그럼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김어준한테 면접 본다, 김어준한테 잘 보이려 한다고 많이 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까는 거는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똑같이 까이는 거.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만의 도드라진 현상이냐. 지금 어쨌든 매체 중심이 유튜브나 뉴미디어로 가고 강성 팬덤 위주의 정치가 좀 활발해지면서 양당 모두 강성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소위 좀 극단적이고 과격한 스피커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몇 년 사이에 되게 오래된 현상이다. 근데 이걸 유독 국민의힘의 문제만으로 치환하는 건 되게 이 문제를 좁게 보고 국민의힘만 비판하는 게 되고 민주당이 원래 원조잖아요. 김어준한테 가서 막 거기서 큰절하고 막 개딸 콘서트 얘기도 있고. 찾아가고 막 예.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를 지적하려면 한국 정치 나아가서 세계 정치가 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를 가지고 진단을 해야지.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런 시기가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전당대회를 한다거나 그런 시기가 있는데 국힘은 현재 약간 재편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 부각이 되면은 국힘 입장에서도 이거 부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시기에 이것만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쨌든 부담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도 김어준한테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라는 항변도 해야 되지만 할 수 있지만 네네. 어쨌든 시기가 안 좋고 또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넘어가는데 안 되는 집에 이런 이슈들이 막 등장하면 좀 부담스러운 건 맞죠. 그쵸. 근데 뭐 옛날에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도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면접을 봤거든요.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 진중권 교수랑 박영선 교수랑. 네. 신선했어요 그때. 네. 예. 제가 여기서 김준일이나 전환길이나 이러면 싸우겠죠. 아무튼 뭐 싸워보자 뭐. 자 됐다. 뭐 해봐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 당원들은 예. 김준일, 진중권한테 면접 보는 것보다 전환길, 고성국 박사한테 면접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당원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이거 맞아. 우리 이게 근데 좀막 던지지 마 좀. 그때는 네. 당에서 공식적으로 국민 면접이라는 걸로 어차피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가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좌파든 진보든 이쪽에 지문 세례도 많이 받을 테니 그런 거를 연습도 하고 뭐 다양한 뭐 이제 보수도 있고 뭐 중도도 있고 진보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 면접을 봐봐라라는 뜻에서 당에서 준비를 한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 가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공동으로 한 거잖아. 지금 가수 이름만 들어도 웅장해져.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전환길, 강용석, 고성국, 성창경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파 보수 유튜버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맞네요. 예. 그리고 다 윤어게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의 지금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동일시, 그러니까 김어준 가는 거하고 똑같이 저는 뭐 김어준 가는 것도 딱히 좋게 보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거는 그 당 그 유튜브에서 소위 말해서 모셔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상 검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환길이 나와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친한계를 쫓아낼지 내가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보수 우파 너 저거니까 당대표 후보니까 우리가 사상 검증하겠다. 이렇게 오만한 게 어딨나요? 근데 그거를 가서 쫄래쫄래 가는 장동혁은 뭐며 김문수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은 정말 어디까지 바닥으로 나락으로 갈 것인가. 이 당의 요즘 이미지는 딱 전환길, 신천지, 통일교, 제가 만들었어요. 전신통일당이라고. 이 당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 아직 바닥을 안 봤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당원들이 결국은 선택을 뭐 김문수가 됐든 장동영이 됐든 선택을 하고 이 길로 가고 성적표 받아보고 그 다음에 뭔가 뇌정지 상태가 오든 이게 지금 현탈에 맞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길이 생기지 지금은 방법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높은데, 김문수 후보마저도 전환길과 본인이 왜 극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환길 씨 주장에 동의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저는 계속 유튜브에서 저는 부정선거 안 믿는다, 사기극이라고 했다가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 욕 먹고 그래요. 왜 장례차는 부정선거 이야기 안 하냐고. 근데 그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부정선거론의 원조거든요.
영화까지 만들어서 장사했어요. 이야기하긴 했죠.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2017년에 본인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였다라고 말하면서 대선을 부정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라는 게 지는 쪽의 일각의 강성 스피커들이 단골로 써먹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 안 하고 이게 보수를 망치는 아젠다라고 봅니다. 빨리 여기서 극복해야 된다고 보지만 김어준도 이재명도 했던 부정선거 이야기를 조금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를테면 나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극우라는 단어를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가? 저는 극우라는 거는 인종차별을 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동반하거나 주장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쇠파이프 들고 가서 때리자 이게 극우라고 보는 거지. 이건 단어의 어떤 인플레가 전 너무 좀 심해졌다고 보고 그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말한 거지 전환기를 지지하거나 전환기를 두둔하는 차원에서 왜 극우냐라고 말한 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전환길 씨의 문제 그러니까 뭐 면접을 뭐 2달밖에 안 된 입당한 지 2달밖에 안 된 당원이 어떻게 면접을 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쟤들도 뭐 김어준이가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 이런 문제 이전에 진짜 보수가 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뭐 저쪽에서도 뭐 극단적인 주장 뭐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보수에서 정말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냥 굴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거는 역시 협상과 타협 이런 것들 원칙을 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협상과 타협이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의회 기능을 정지를 시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환기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계엄에 대해 가지고 타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극단 세력이 아니고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보수를 대표한다고 하는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을 끊고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보여줘야지 이것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계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타협을 해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군대 동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해버리는 순간에 이거는 보수가 아닌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지만 기준이 약간 좀 무너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대선 때도 히틀러가 나가고 나니까 스탈린이 등장한다 뭐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려고 했는데 너무 과격하다고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안 썼는데 이준석 대표는 쓰레기차 가고 뭐 분뇨차가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조금 완화해서 표현을 하고 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틀러를 용인할 수 없잖아. 당연하죠.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해가지고 히틀러를 용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 전환기 씨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어떤 다양성으로 무슨 스펙트럼 중에 극단의 스펙트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차단해야 된다. 선을 꺼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힘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그 국힘 지지율이 지금 10%대로 내려갔잖아요. 이거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세요? 제가 어떠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 바닥을 안 봤어요. 아직 바닥이 아니다. 더 내려갈 하방 압력이 더 있다라고 보고 뭐 지금 이런 상황들도 하방 압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게 특히 이제 결국은 이 평가를 지지율 평소에 뭐 여론조사와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걸로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은 이제 예비고사 같은 거면은 이제 성적표 받는 선거는 결국은 이제 그게 본고사가 됐든 뭐 수능이 됐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지금 상황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어떤 뭐 이제 맨날 어디든 계속 이겨왔던 TK 지역 뭐 이런 데서 지방 선거에서 그런 데는 뭐 수성할 수 있겠지만은 수도권 전멸이에요. 제가 거의 한 석도 못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하나 얻기도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 지금 뭐 윤석열 면회 가겠다 장동혁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면회 가면은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당을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은 당원들이 굉장히 국민의힘 얘기 분들이 만나보면은 당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분통 터져요 지금. 윤석열이 잘못한 것도 맞아. 그런데 이재명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똥인지 된장인지를 먹어보는 수밖에 없다. 김문수, 장동혁 이런 분들을 이끌고 가서 당이 결과를 받아봐서 그 이후에 뭔가 잿더미 속에서 뭔가 이제 희망이 보일 거다.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상황 아니에요? 오히려 보수의 대안으로 개혁신당이 또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고 이러면은 아직까지 이제 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04년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2004년 박근혜 그 대표가 등장할 때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찻대기 때문에 당이 완전 그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천막 당사 치고 그래서 다시 살려내고 그런 일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런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뭐 이제 지지층들이 미호도 다시 한번 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때하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지층 자체가 그때는 국민의힘 그때는 새누리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었는데 그 지지층 자체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었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6070들인데 그때는 4050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전히 지지를 해주는 조금 태도를 바꾸니까 지지를 해주는 거 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개발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층 자체가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총선에서 연달아 2번을 대패를 하면서 지금 개혁 주체 세력이 사라졌어요. 수도권에서 의원들이 없습니다. 전부 영남 의원들 한 60명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좀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 이념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선을 꺼줘야 되는데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꺼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당분간이 아니고 이제는 회복하기 힘들다. 2004년처럼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는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얘기는 꼭 해. 그러니까 이동훈 그 대변인께서 역시 대조선일보 논설위원답게 정확한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그 옛날에는 그때 뭐 노무현 정부 때고 김대중 정부 때도 있고 이제 정권도 보수 입장에서는 넘겨줬지만은 주류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인구 구성도 그렇고 전후 세대 이제 전전 세대나 전후에 이제 그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보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구성을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그 2차 베이비붐 세대 이게 이제 70년, 71년이 이제 이렇게 정점인데 여기가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옆에로 이제 72년, 73, 73년에 가면서 97만 명, 95만 명, 93만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인구가 완전 피크거든요. 여기에 70%가 민주당이지. 이번에 그 40대가 50대가 40대가 70%가 이재명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래? 그 전에는 70%까지 안 갔어요. 이게 윤석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내란을 일으킨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약간 민주의식, 그게 이제 노무현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발휘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면서 그 중도 보수 성향도 다 이재명이나 이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끌고 안으면 이길 수 있냐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냐고. 이 제일 인구가 많은 데서 7대3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데, 게다가 진짜 냉정한 얘기지만은 보수를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70대 이상은 한 해 30만 명씩 사망해요. 생물학적으로 퇴장을 합니다. 그럼 유입이 됩니까? 2030에서 그 정도로? 안 돼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그 인구만큼은 또 아니고 2030도 보수화 됐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또 다르고 전에에 비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보수는 진짜로 환골탈태하지만 안 되고, 큰 틀에서 보면은 개혁신당이나 국힘이 사실은 합당을 하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난장판 개판인 상황에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더 잿더미에서 이제 그나마 가능성이 보인.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 시장을 개발을 하는데 상인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 지분과 뭐 이거 재개발하려면 막 이렇게 막 난장판이 있어서 이게 한 10년이 이제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일거에 해소된 적이 있어요. 시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수는 제가 보기에는 고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이 고쳤을 단계가 아니고 국민의힘 보수는 개혁신당이 있으니까요. 장해찬 의원, 최고위원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불편하진 않고요. 우수의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뭐 근데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진단이니까. 진짜 어떻게 보세요? 뭐 두 분이 하는 이야기에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고. 어. 근데 다만 목소리를 좀 내고 계시진 않아요? 당내에서? 저는 뭐 뒤에서 이제 방송하고 의원들이랑 계속 소통하고 조력하는데 네. 뭐 지금 당장에 직효약이 있지는 않고 그렇다고 저는 뭐 윤희숙식으로 뭐 혁신에서 다 나가라 하는 거 뭐 그럼 조경태 말 듣고 45명 다 내보내면 국힘이 삽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진통을 겪고 이렇게 해보니 안 되고 저렇게 해보니 안 되고 결국에는 공천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거는 총선 전에 가능하거든요. 그 어떤 정당도 총선 3년 남았는데 개혁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 일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결국 총선 때 이대로면 나도 당선 안 되고 간당간당 하겠다 해야 이제 뼈를 깎는 혁신이 가능해지는 거라서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지방선거 이후 또 1년 더는 여러 가지 고민과 방향성을 타진하는 기간들 그 안에 저는 보수 정계 개편도 들어있을 거라고 보고 진통의 시간을 겪을 거고요. 다만 수도권 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고 동시에 저는 이번에 대선 보고 지난 민주당의 총선 보고 되게 부러웠던 게 네. 민주당은 일극체제 아싸라게 밀어주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언론에서 일극체제 비판했지만 그냥 누가 주도권 잡으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쫙 가고 거기 성적표 받아서 확인하고 안 되면 그 일극이 바뀌고 또 그렇게 지독하게 공천 공격을 받아서 날아갔던 박용진, 임종석 같은 사람들도 이번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 돕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느샌가 이 분열이 약간 DNA가 돼가지고 다 너무 잘난 분들 엘리트들밖에 없어서 곧 죽어도 그 계파 싸움 친이 친박 때부터 싸웠던 것들이 지금 또 친윤 친한 가고 뭐 이제는 친한 반한 가고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파 분열 거듭하는 것 내부 네네. 총질이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고질병화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시도와 모색들이 한 2, 3년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2, 3년은 더 개혁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요즘 그 김재섭 의원이랑 김용태 의원은 좀 잠잠하네요. 왜 이렇게 뭐 안 드러나고 있죠? 그래도 의정 활동 조용하고 열심히 있네요. 하고 뭐 답이 없으니까. 그렇지 답이 않겠어요. 없으니까. 뭐 그분들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아쉬워요. 어쨌든 30대 기수로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요. 네. 30대 국회의원 중에 인지도가 제일 높은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재섭, 김용태 쌍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사리판이든 뭐든 전당대회에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당선이 안 돼도 좀 메시지를 내고 이 아젠다 제시를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그 볼륨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건데 다들 너무 어려운 판에서 평론만 하니까 그런 거는 어쨌든 김재석, 김용태 두 분한테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늘 하는 말이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출마 부추기는 거거든요. 무조건 출마하라요. 뭐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출마해야 되고. 근데 한 30분 이야기하면 내가 출마하는 게 맞고 내가 출마 안 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막 저보고도 이번 전대에 너 무조건 최고위원 나가야 된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또 맞는 게 정치인은 결국 선거 피하면 못 그렇죠. 커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맞아야죠 이번에 정면으로. 출마 안 해가지고 손해가 되게 막심할 거예요. 계산기 두들 때 출마 안 한 거지만. 그래요. 되든 안 되든 출마해서 아젠다를 던지고 평가 받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크는 게 정치인이지. 지금은 때가 아니고 시기가 아니고 기다리다가 그 다음번 기회에 절대 그 찬스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개혁을 주장하는 젊은 김용태, 김재석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 인지도면 어려운 선거 나와가지고 저는 대표 나오고 막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워낙 진흙탕이니까 지금 약간 잠깐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 국힘의 그 개혁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좀 균형 있는 발전, 여야가 좀 균형 있게 좀 갔으면 견제하는 기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좀 짧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이제 당 대표 뽑겠죠. 근데 결과가 사실 좀 박찬대 후보가 약간 좀 올라오면서 팍빙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결과는 좀 나와 있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평가하신지 김준일 평론가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판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국민의힘도 지금 그렇지만은 민주당도 그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 스피커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이제 최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 10년 이상을 그런 진영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하는 그쪽 채널에 나가서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요. 의정 활동하면서도 순간순간 올립니다. 그 되게 재밌으세요, 이분. 재밌어요. 재밌고 네. 그 또 강성 발언도 많이 하지만은 이게 머리가 영민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 게시판 같은 거 민주당 지지자들 많이 나오는 게시판들 딴지일보 게시판 이런 거 수시로 보면서 요런 파악도 이거 이준석 대표랑 되게 비슷해요. 팬코 맨날 보면서 이게 상황 파악하고 어떤 얘기하는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쌓인 누적 기간이 있는 거예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도 하고 하지만 당원들에게 보여지는 거는 어쨌든 그리고 요게 요렇게 된 상황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태종의 리더십을 하면 좋겠다. 정권 초반 그리고 뒤에 세종이 되라. 태종의 리더십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권 통치 같이 그러니까 세게 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반대로 세종이 먼저 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더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에 지지율 격차가 생각보다 안 났어요. 한 8%포인트밖에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중도까지 다 끌어안아 가지고 국정 운영 동력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렇게 했는데 이게 민주당 강성 지지들한테는 불안감으로 다가온 거. 야 이러다가 정권 교체 아니 검찰 개혁도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더 센 사람을 찾게 되는 정청래라는 센 사람을 찾게 되는 이런 내부의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포인트 권리당원에서 차이가 났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거보다는 좁혀질 것 같고 저는 한 58대 42로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박빙으로 아니 박빙은 아니죠. 아니 그래도 그 정도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의원이 15%, 국민 여론조사가 30%인데 권리당원은 꽤 차이가 나는데 대의원은 의원들이 한 7대 3에서 8대 2 정도 박찬대 의원 쪽으로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그러네요. 박찬대 의원이 훨씬 많으니까 대의원은 어느 정도 의원들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도 그 생각보다 차이 많이 안 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 58대 42나 50 뭐 그 정도는 이제 끝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국민의힘 얘기는 이따가 마지막에 드릴게요. 아니 박찬대 이야기.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래요? 민주당을 마지막에 이제 그게 주인공이라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동훈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결정 난 거라고 보시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여당이 되고 나가지고 당 대표 여당 대표를 누구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장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자기 원하는 사람을 시키려다가 동티가 나가지고 굉장히 그 애를 먹었잖아요. 초반에 그 김기현 대표 억지로 시킨다고 네네네.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또 보면은 이제 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완전 그 뒤에서 그 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갔던 면이 있고 한데 저는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가 되겠지만 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은 박찬대 후보일까요? 후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두 분이 되게 친해 보이더라고요. 뭐 농담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도 치고 서로 웃으면서 막 그런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시키고는 싶지만 네. 그럴 영향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서청원이 붙어가지고 네. 서청원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네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됐어요. 근데 물론 뭐 그 김무성 대표처럼 뭐 정청래 지금 뭐 후보가 그렇게 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정권의 힘이 빠지면서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네. 오정의 정권 내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또 한 가지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가 이제 김문수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거의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네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정청래 대표가 될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정말 웅장한 장면들을 볼 것 같아요.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김문수, 센 분들이 정청래, 네. 김문수. 네.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이제 야, 우리 재밌겠다.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네. 같다. 그 3당 정기 대표 토론 이런 거에도 재밌겠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김문수, 정청래, 이준석 이렇게 세 개 하면은 토론하면, 네. 야, 그 토론이 되나요? 그렇게 토론하는 날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아니 그거는 하기 나름이죠. 옛날에 송영길 대표 때는 이준석 재밌겠는데? 대표랑 네. SBS에서 토론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대 양당 대표들이 동의만 하면 되는데 뭐 기대해 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안 해주겠죠. 아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국힘한테는 꿀 아닙니까? 신락 같은 희망이다. 가뭄 속의 담비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바라보고 아니 왜냐면 있어요. 워낙 강성이고 그런 거를 세게 막 법사위 하실 때도 막 엄청 세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국힘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당에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반사 이익도 받아먹는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서 그것만으로 국민의힘이 막 좋아진다고 전망하긴 힘든데. 맞네요. 근데 예. 그래도 반드시 한 번은 정청래 대표가 사고를 칠 것이다라는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뭐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안정감 측면에서는 정청래 더 유하시죠. 의원보다는 사실. 낫다라고들 다들 보니까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원내 의원들도 박찬대 후보 쪽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등극은 가뭄 속 담비 같이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저는 이 정청래가 이기는 게 정권 초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대통령이 박찬대를 선호하는데 정청래가 이렇게 많이 이긴다고? 이게 이제 팬덤 정치가 일종의 진화하는 현상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괴물이에요. 괴물은 주인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개딸이라는 강성 팬덤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선호한대. 그래서 박찬대한테 안 가는 거예요. 오. 자기들의 입맛이 생기고 자기들의 주관이 생기면서 더 센 사람, 더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정청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강성 팬덤이라는 게 굉장히 다루기 어렵고 통제가 안 되는 괴물이라는 점을 이 정청래가 압도하는 현상을 보면서 여야 모두 팬덤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야 이게 언젠가는 내 손 벗어나서 나도 잡아먹는구나 좀 서늘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야 그냥 장해찬 최고위원은 정치하지 말고 그냥 평론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니 너무 재밌게 잘해. 내가 봐도 정청래 의원이랑 김준일 평론가님이랑 오늘 대변인님 셋이 보니까 거의 내가 봤을 때 어벤져스거든요. 앞으로도 좀 계속 나와서 같이 그쪽에 방송했으면 어벤져스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너무 즐겁게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00억대 부자가 진행하니까 분위기가 다르네요. 출연료 준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출연 가져요. 네. 네 알았어요. 들으셨죠 제작진? 저 오늘 거는 2회차로 카운팅해 주세요. 여기다 넣어줘요. 여기다 진짜로. 네. 네. 자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의도 노미 TV 다 깐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오전 10시 반부터 또 1시간 동안 정치 이야기, 시사 이야기 재밌게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보쇼 여의도 노미 TV 다 깐다.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